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연휴 끝나자마자 다시 또 부산에서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경부선 한 바퀴 돌았고요. 광주, 전주, 호남선까지 갔다가 이제 서울에 와야 되는 차례인데 오늘 또 부산 자갈치장으로 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의 심리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트랙은 패스트 트랙은 경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아마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내 대표가 할 일이 뭐가 많이 있느냐.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만날수록 결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미 대선 경쟁을 황교안 대표 혼자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영남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요. 2017년 대선에서요. 또 2018년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도 또 영남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부분을 좀 더 잡아야겠다. 그래야 지금 요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인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부선을 이렇게 자주 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어떤 도시들의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황교안 대표가 발언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대규모 집회들도 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어떤 대선 가도를 지금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전국 순회 대장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으로 보면 목표를 달성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찬찬히 이제 보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분노를 결집시킨 데는 저런 게 효과가 있어요. 어떤 강한 이야기, 정말 죽기를 각오했다, 피를 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킨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실제 여론조사 상으로도 보면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당신은 대안은 뭐냐라는 이제 물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결국 그 단계에서 사실은 중요한 대선 주자들이 다 좌절했던 우리가 전례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는 이제 원내 대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9일 동안 대장정을 통해서 민심을 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끝나고 나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가지는 국가적 비전은 뭔가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재 국방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면 그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인지. 자,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럼 나에 대한은 무엇이다는 것들. 자,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걸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수위가 높게 하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야당 총재들이 보면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수습을 못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황교안 대표는 뭐 10이라면 10까지 거의 갔습니다. 그럼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의 정치적 활로와 또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야 그래야지만이 수권 정당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게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제는 대안을 좀 서서히 제시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이면은 4월 국회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일 동안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20일 뭐 한 달 이렇게 보고 있다면 5월 달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이게 풀려야 된다 또는 풀릴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뭐 언제쯤이라고 저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 들어와야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국회 밖에서 고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9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한 염증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라도 먼저 좀 수정 논의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 원외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뭐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어저께 국정원의 보고에는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법안 심사나 이런 것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지금 뭐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저는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내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이후 정말 2022년 대선이 누가 집권할지 알 수 없는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고칠 것은 미리미리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한마디씩 거들다 보면은 국회에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네. 지금 한국당은 그 의원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끌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저는 제일 걸림돌은 아마 이제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일 겁니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히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도 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전국 주도권이 황교안 대표한테 가 있잖아요. 네. 두 분이 보면 쏠렸습니다. 묘한 하여튼 이 협력과 관계이면서도 묘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경쟁 것이 구도가 경쟁 있죠. 구도가 네.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다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앞장을 섰어요. 국회니까. 근데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게 나경원 대표도 결코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있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거기에 누가 결정이 되면 아마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가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거에 대한 해결 없이 되게 되면 상당히 당내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보니까 대략 잡아도 한 뭐 50명, 60명 정도가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선진화법이라는 게 벌금 500만 원만 일단 선고를 받으면 이거 지금 의원들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선거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정계 개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문제는 달려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합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이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또 지금 검찰은 또 검경 수사권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묘한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또 야당 의원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또 나경원 대표 이걸 풀어야 되고 민주당도 국회에 끌어들려면 이걸 뭔가 해결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이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내일 원내대표가 새로운 뽑힌 원내대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가 저는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원내대표에서 누가 되느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 이것도 지금 한국당을 어떻게 끌어들이냐의 전략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판세가 좀 보이십니까? 사실 뭐 이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일반 어려운 게 국민 그거죠. 네. 여론의 경우에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또 의원들의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이 아주 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3명의 후보가 굉장히 나름 독특한 부분들을 대표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 노웅래 후보, 그리고 김태년 후보 3명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태년 의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친문 핵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뭐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인영 후보의 경우에는 뭐 운동권의 맏형이다 뭐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 전대협 일기로서의 또 위상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노웅래 후보의 경우에는 비주류 중에 또 비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이번에 있어서 삼수하는 거죠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 자신들의 영역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 또 선거제도가 과반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2차 투표까지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이 부분도 선거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천에 있어서 현직 의원들 중에 20% 이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리함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공천룰이 일단 나왔으니까요.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소위 비주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또 소위 하위권이라고 얘기돼 자신 스스로 평가되는 의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요소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소위 상당히 당으로 낙하산으로 지금 뭐 이 안착해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 이 의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 세 후보 중에 2명이 제 친한 친구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누가 우세하다는 말을 좀 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근데 실명 밝히지 않고 얘기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을 만나보면 속내가 굉장히 복잡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의원들은 내년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회찬 대표가 공천룰을 현역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천룰이 될 경우는 현역들이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또 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면 이 지역구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28명이 28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지역이 꽤 줄어듭니다. 수도권하고. 민주당은 서울이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 의원들 내심에 보면 물론 당의 입장이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속으로 보면 이거 절대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30석을 더 늘리자. 지금 박지원 지금 그래서 뭐 의원도 그냥 얘기를 대충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30 정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보면 다 의원들 개개인 속마음은 보면 지금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자,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일단은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을 잘할 수 있는 후보,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공천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후보, 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거기에 좀 무게를 실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결선 투표를 가면 정말 결과는 모를 것 같아요. 누가 뭐 한 분이 이제 3등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선 투표를 가는 그 표가 누구한테 다 가느냐 이것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어쩌고 보면 결선 투표일 수 있겠네요. 1차에서 누가 1등, 2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저희가 드릴 때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이 원내대표 경선이 전국 타계의 어떤 좀 시발점 내지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내대표가 되면요. 뭔가 본인의 업적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됐는데 협상도 안 되고 국회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은 본인이 1년짜리거든요. 원내대표 임기가. 그러면 본인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뭔가 대안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청와대와 등등 조율을 해서 뭔가 전국 정상화에 대한 대안들을 일단 제시를 할 겁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고소고발되는 의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 다음 두 번째는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면 뭐 패스트트랙을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테두리 내에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패스트트랙 처리 안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이 합의라도 해야지만이 실제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에서 발언을 했고 또 들어오면서도 한마디 했는데 조국 수석이 검찰총장의 그런 우려를 경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달래기 뭐 너무 반발이 커지면 정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일이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라고 한다면 정부 쪽에서 결국 안을 낼 때는 정부 쪽의 얘기를 다 듣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의원들 생각에는 상당히 깔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와 마찬가지로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그야말로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얼마나 정말 잘 정비된 가운데에서 분리하느냐 아니면은 분리하지만 제도가 엉망으로 되느냐 이것은 뭐 또 결국 운영의 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국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올라온 안은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국회법에 의해서 본회의 가서 찬성이냐 반대냐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대로 가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비를 하게 되면 법안을 새로 또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패스트트랙은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이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조국 수석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지금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문 총장도 처음에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입장을 보면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 네. 그 장면을 보시면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검사스럽다는 말이 유행을 했죠. 즉 검사들이 굉장히 오만하고 이런 모습이 비춰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정권 들어서서 한 2년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에 요구하는 대로 수사를 열심히 해오다가 자, 이제 와서 이제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를 한다. 초기에는 정권의 인권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그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달갑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들이 정말 권력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아무 반성 없이 지금은 또다시 권력을 빼앗지 않게끔 뭔가 한다라는 측면들. 아마 문 총장이 와서 제일 고민스러운 점이 그 점일 겁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또 자기들 기득권 지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시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경찰한테 이런 권한이 주어질 경우는 굉장히 공룡화될 수 있다는 우려심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좀 설득하는 저걸 갖겠다. 지금 뭐 국회에서 오라면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아마 문 총장 입장에서도 검찰이 좀 검사스럽지 않게 보이는 방법 이걸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이제 아직까지 최단 180일 그리고 최장 330일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뭔가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고요. 지금 얘기하듯이 뭐 무조건 안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선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네, 사실 지금 문 총장이 얘기한 것도요.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다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사의 지휘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독점을 얘기하는데 검찰은 정작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검찰이 뭐 과거로 돌아가겠다 내지는 지금 현재 기득권을 다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 종결권을 어느 정도까지 경찰에게 인정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돌아가는 거 잠깐 좀 짚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보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를 좀 공격하는 양상인 것 같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한테 집단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권은희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 동반 사퇴하자 이렇게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좀 규정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일단 그 15명 원래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만 사실은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토권을 행사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까지도 합세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지금 원래 이제 활동하는 의원이 24명인데 15명이 지금 의총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가 6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3번으로 출마한다. 즉 바른미래당을 출마한다는 약속을 하면 자기는 사퇴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제 그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2번으로 할 거냐, 3번으로 할 거냐.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들 자유한국당을 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묘한 게 보면 이제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면서 문제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그 권은희 의원을 원내대표로 옹립하는 아마 이런 이제 왜냐하면 권은희 원내대표가 저 정책위 의장이 지금 최고위원도 될 수가 있고 또 사개특위에 지금 사보임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권은희 의원이 안도 냈고 굉장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은희 의원을 만약에 원내대표로 올리면 아마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4연은 상당히 아마 끝날 겁니다. 아마 그런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서 보면 바른미래당이 제일 안 좋은 모습만 골라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허정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